15장 뜨개질. 요즘 드파루즈 시의 포도주 상점에서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고작 아침 6시에 누르깨한 얼굴들이 그곳의 창살 사이를 슬쩍 엿보면 이미 포도주 위로 고개를 숙인 다른 얼굴들이 안에 보이곤 했다. 드파루즈 시는 경기가 호황일 때도 아주 묽은 포도주를 팔았지만 근래에는 포도주가 유난히 묽어진 듯 했다. 게다가 맛이 시큼한 또는 기분을 시큼하게 만드는 포도주이기도 했다. 그것을 마신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해지곤 했으니까. 드파루즈 시의 압착된 포도에서는 유쾌한 바쿠스의 불길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어둠 속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이 포도주 찌꺼기 속에 숨어 있었다. 드파루즈 시의 포도주 상점에서 사람들이 이른 시간에 술을 마신 지 이날 아침으로 사흘 연속이었다. 월요일에 시작하여 이제 수요일이 되었다. 이른 음주라기보다는 이른 상념에 가까웠다. 상점이 문을 연 순간부터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나직이 속삭이고 가만가만 오갔기 때문이었는데 자기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 걸렸다 해도 카운터에 땡전 한 푼 내놓을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포도주를 통째로 시킬 여력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곳에 관심이 지대했고 자리에서 자리로 구석에서 구석으로 옮겨다니면서 개걸스러운 표적으로 술 대신 이야기를 들이켰다. 손님들의 왕래가 평소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상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를 아쉬워하는 이들도 없었다. 아무도 문간을 넘어서면서 그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묻지 않았고 드파루즈 부인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 포도주 따라주는 일을 맡아보는데도 아무도 의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달아 빠진 작은 동전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너덜너덜한 호주 무늬에서 그것을 꺼내 초라한 인간 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동전들은 원래 문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두들겨 맞은 모양새였다. 첩자들은 왕의 궁전부터 죄수의 감옥까지 높고 낮은 모든 것을 엿보았던 바 만약 그들이 포도주 상점을 엿보았다면 온통 시큰둥하고 멍하니 늘어진 사람들을 보았을 터였다. 카드 놀이는 시들했고 도미노를 하는 이들은 생각에 잠긴 채 도미노로 탑을 쌓았으며 술을 마시는 이들은 떨어진 포도주 방울에 탁자에 그림을 그렸다. 드파루즈 부인조차 소매 무늬를 이쑤시개로 따라 짚으면서 저 멀리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한낮이 될 때까지 생탕투하는 포도주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런 식이었다. 먼지투성이 사내 두 명이 생탕투한의 흔들리는 가로등 아래 그 거리를 지난 것은 오정오 무렵이었다. 그중 한 명은 드파루즈 씨였고 다른 한 명은 파란 모자를 쓴 도로 보수공이었다. 둘은 온통 햇빛에 그을리고 갈증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포도주 상점에 들어섰다. 그들의 도착은 생탕투한의 가슴에 일종의 불을 지폈다. 그들이 나아감에 따라 빠르게 번진 불은 대부분의 문과 창가의 얼굴들에서 불길이 되어 일렁이고 깜빡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았고 그들이 포도주 상점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는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파루즈 씨가 말했다. 이것은 입을 떼도 된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이 말에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굳네요 여러분. 드파루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말에 모든 이들이 옆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어 다들 시선을 내리깐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사람만 예외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여보, 드파루즈가 드파루즈 부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자크라고 하는 도로 보수공인데 나랑 몇 리그를 같이 여행을 했어. 파리를 벗어나 하루 반 정도 여행했을 때 우연히 만났지. 좋은 친구요. 자크라고 하는 이 도로 보수공. 이 친구한테 마실 것 좀 내주구려 여보. 두 번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드파루즈 부인이 자크라고 하는 도로 보수공 앞에 포도주를 내놓자 그는 파란 모자를 벗어 사람들에게 인사한 뒤 이것을 마셨다. 그는 셔츠 가슴께에 거친 흙방을 조금 넣어왔다. 그는 짬짬이 이것을 먹었고 드파루즈 부인의 카운터 근처에 앉아 우적우적 씹고 마셨다. 세 번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드파르주 본인도 포도주 한 모금을 어로 목을 축인 뒤, 하지만 그에게 포도주는 그다지 희귀한 물건이 아니었기에 그는 이방인에게 내준 것보다 적게 마셨다. 시골 사람이 아침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자리한 사람들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고 이제 그들도 전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드파르주 부인조차 시선을 거둔 채 일감을 집어들고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이걸 제목이 저는 뜨개질인데, 식사는 다 하셨어 친구? 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물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당신한테 써도 된다고 했던 방을 보여주겠소. 무척 마음에 들 거요. 포도주 상점을 나와 거리를 지나 안뜰을 지나 가파른 계단으로, 계단을 지나 다락방으로, 한때 백발 남자가 낮은 작업대에 앉아 구부정히 몸을 숙인 채 매우 분주히 구두를 만들던 그 다락방이었다. 이제 그곳에 백발 남자는 없었다. 대신 따로따로 포도주 상점을 나갔던 세 남자가 있었다. 그들과 머나먼 곳의 백발 남자 사이에는 작은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으니 한때 그들의 벽의 틈새로 그를 들여다본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드파르주가 조심스레 문을 닫고 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자크 1, 자크 2, 자크 3. 이쪽은 나. 자크 4가 약속을 정해 만난 목격자네. 이 사람이 모두 말해줄 거야. 말해보시오, 자크 5. 자크 5. 손에 파란 모자를 든 도로 보수공은 가무잡잡한 이마를 모자로 쓱 훔치고 말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시작은 드파르주 씨가 합당하게 대답했다. 처음 시작되는 곳부터 해야지. 제가 그 남자를 본 건 여러분, 도로 보수공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요맘때 여름이었죠. 후작의 마차 아래 쇠사슬에 매달려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매달려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길에서 일을 마친 참이에요. 해가 지고 있고 후작의 마차가 천천히 언덕을 오르는데 그가 쇠사슬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렇게요. 도로 보수공은 다시금 전체적인 장면을 선보였다. 그의 연기는 1년 내내 마을 사람들에게 실패 없는 오락거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여흥이었기 때문에 지금쯤 되자 그의 연기력도 완벽에 가까워졌을 터였다. 자크 1이 끼어들어 물었다. 그 사람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 없죠. 도로 보수공이 다시 똑바로 서며 대답했다. 자크 3이 따져 물었다. 그럼 이후에 그를 어떻게 알아봤어? 키가 컸어요. 도로 보수공이 손가락을 코에 얹고 조용히 대답했다. 후장나리가 그날 저녁에 이봐 그자가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다그쳐 치셔서 제가 대답했죠. 유령처럼 컸습니다라고요. 난쟁이처럼 작았다고 했어야지. 자크 2가 받아쳤다. 하지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짓을 저지르기 전이었고 그가 제게 미리 털어놓은 것도 아닌데요. 들어보세요. 상황이 그런데도 저는 자진해서 하지는 않아요. 제가 작은 샘터 근처에 서 있는데 후장나리가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저 사내를 이리 대령해라 라고 말해요. 맹세코 여러분, 제가 자진해서 하지는 않아요. 이자 말이 맞아, 자크. 드파르주가 끼어든 남자에게 낮게 말했다. 계속하시오. 그러죠. 도로 보수공이 비밀스러운 기색으로 말했다. 키 큰 남자는 사라지고 수색이 계속되어 몇 달이었더라? 9달, 10달, 11달? 숫자는 중요하지 않소.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는 잘 숨겨졌지만 결국에는 불행히도 발각되고 말지. 계속하시오. 저는 다시 산비탈에서 작업 중이고 해가 다시 지르고 해요. 저 아랫마을은 이미 컴컴하고 저는 마을에 있는 오두막으로 내려가려고 연장들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다 눈을 드는데 병사 6명이 언덕을 넘어오는 게 보여요. 그들 가운데 키 큰 남자가 양팔이 묶여 있어요. 옆구리에 꽁꽁 이렇게요. 그는 분신 같은 모자를 활용해 팔꿈치가 허리께에 단단히 묶이고 등 뒤로 밧줄 매듭이 지어진 남자를 묘사했다. 저는 제 돌무더기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병사들과 제수가 지나가는 걸 보려고요. 그것은 외딴 길이라 어떤 광경이라도 볼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이 다가올 때 그저 병사 6명과 몸이 결박된 키 큰 남자라는 것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들이 거의 시커먼 모습으로만 보여요. 해가 지는 쪽은 말고요. 그쪽에서는 그들의 윤곽이 붉게 물들어 있어요. 또 그들의 그림자가 길 건너편의 우묵한 등마루 위에 그리고 그 위쪽 언덕에 길게 들이운 게 보여요. 거인들의 그림자처럼요. 또 그들이 먼지에 뒤덮인 것과
그들이 터벅터벅 걸을 때 먼지가 같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꽤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키 큰 남자를 알아보고 그도 나를 알아봐요. 아, 그때와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그와 제가 처음 만났던 저녁 때처럼 그는 다시 한번 산비탈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때의 장면이 그의 눈앞에 생생한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그는 살면서 달리 많은 것을 못 본 모양이었다. 저는 키 큰 사람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도 저를 알아본다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서로 알아본다고, 그걸 안다고 우리는 눈으로만 주고받아요. 서둘러 일행의 대장이 마을을 가리키며 말해요. 빨리 이놈을 무덤으로 끌고 가. 그러자 그들이 더 빨리 그를 끌고 가요. 저도 따라가요. 그는 양팔이 너무 꽉 묶여서 부어 올랐고 남학씨는 크고 투박한 데다 다리를 절면서 걸어요. 그가 다리를 절어서 느리게 걷자 그들이 총으로 그를 몰고 가요. 이렇게 해요. 그는 무스키 총의 개머리판에 떠밀려 앞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동작을 흉내냈다. 그들이 경주 중인 미치광이들처럼 언덕을 내려가자 그가 넘어져요. 그들은 끌끌 웃으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얼굴에 피가 나고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그는 얼굴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끌끌 웃어요. 그들은 그를 마을로 끌고 가요. 온 마을 사람이 달려나와 구경해요. 그들은 그를 끌고 방앗간을 지나 감옥으로 올라가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밤의 어둠 속에 감옥 문이 열리더니 그를 집어삼켜요. 이렇게 해요. 그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렸다가 이로 딱 부딪는 소리를 내며 닫았다. 입을 다시 열면 이런 효과가 사라질까봐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드파르주가 말했다. 계속 하시게 자크. 온 마을 사람들이 도로 보수공이 발끝으로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리를 떠요. 온 마을 사람들이 쉼터에서 속삭거려요. 온 마을 사람들이 잠이 들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바위산 감옥의 자물쇠와 창살대에 갇혀 죽기 전에는 결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그 불행한 사람의 꿈을 꿔요. 아침이 되자 저는 연장을 어깨에 쥐고 흙방 한 조각을 먹으면서 걷다가 일터로 가던 길에 감옥 옆을 둘러서 가요. 저 높이 우뚝하게 솟은 철장 뒤에서 지난밤처럼 피투성이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가 내다보는 게 보여요. 그는 손이 자유롭지 않아 제게 손을 흔들지 못해요. 저도 감히 그를 부르지 못해요.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저를 바라봐요. 드파르조와 세 남자는 음산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시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 모두는 어둡고 억눌리고 복수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태도 역시 비밀스러우면서도 군의적이었다. 마치 급조한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다. 자크 1과 2는 지프로 만든 낡은 침상에 앉아서 각자 손으로 턱을 괜 채 두 눈은 도로 보수공을 강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자크 3 역시 강렬한 시선으로 그들 뒤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초조한 손이 항상 입과 코 주변의 섬세한 신경망 위를 맴돌았다. 드파르주는 앞서 창가의 빗속에 세우던 기술자와 그들 사이에 서서 그에게서 그들에게로, 그들에게서 그에게로 번갈아 시선을 던졌다. 계속하시에 자크,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는 며칠 동안 철장 뒤에 갇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몰래 그를 쳐다봐요. 두려우니까요. 그래도 항상 멀리에서 바위산 위의 감옥을 쳐다봐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이 끝나고 다들 쉼터에 모여 쑥덕거릴 때면 모든 얼굴이 감옥 쪽을 향해요. 예전에는 역참 쪽을 향했는데 이제는 다들 감옥 쪽을 향해요. 사람들이 쉼터에서 속삭이길 비록 그자가 사형선고를 받긴 했지만 처형되지는 않을 거래요. 그들 말로는 파리에서 탄원서를 올렸대요. 그자가 자식의 죽음 때문에 너무 분노하여 정신이 나갔다는 내용으로요. 그들 말로는 국왕폐하께 직접 탄원서를 올렸대요. 제가 뭘 알겠어요? 가능하긴 하죠. 어쩌면 그럴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그렇다면 새겨 들으시오, 자크. 그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사내가 준엄하게 기어들었다. 국왕과 왕비께 탄원서를 올렸다는 걸 알려주지. 국왕은 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고 있었지. 왕비 옆에 앉아서 말이야. 그러다 탄원서를 받는 걸 당신만 빼고 이곳의 모두가 봤어.
손에 탄원서를 든 채 자기 목숨을 걸고 말박국 앞에 뛰어드니가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드파르주요. 탄원서를 들고 왕이 가는데 딱 가서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오 자크. 무릎을 꿇고 앉은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마치 무언가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닌 어떤 무언가에 굶주린다. 두드러지게 개걸스러운 기색으로 그의 손가락은 그 섬세한 신경망 위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근위대가 기병 보병 할 것 없이 탄원인을 둘러싸고 그를 두들겨 팼지. 알아들었어? 예, 여러분. 그럼 계속하시게. 드파르주가 말했다. 탄원서를 냈다고 했지만 실제 왕은 받지도 않았다. 얻어맞기만 맞았네. 드파르주가 탄원서 내다가.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샘터에서 수군대요. 시골 사람이 다시 시작했다. 그를 이곳 고장에 끌고 온 건 적결 처형을 위해서라고. 처형하는 건 확실하다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수군대길 그가 후작을 살해했고 후작은 자신이 다스리는 소작인들의 농노들의 무엇든 간에 소도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존속살인죄로 처형할 거래요. 그렇게 후작은 자신이 다스리는 소작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후작이 그를 존속살인죄로 처형할 거래요. 그 아이도 자기 자손이나 같으니까 실제 아버지를 죽일 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막 개판이지. 그러니까 한 노인이 샘터에서 말하길 칼을 들었던 오른손을 그의 면전에서 불태우고 팔과 가슴과 다리에 상처를 내어 거기에다가 끓인 기름, 녹인 납, 뜨거운 송진, 밀랍, 유황을 들이붓고 마지막으로 힘센 말 4마리로 그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버릴 거래요. 그 노인이 말하길 선왕인 루이 15세의 목숨을 노렸던 한 죄수한테 그 모든 벌을 실제로 내렸대요. 하지만 그 노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오 자크. 손을 가만두지 못하는 개걸스러운 기색의 남자가 말했다. 그 죄수의 이름은 다미엥이었고 이 다미엥은 로베르트 프랑수아 다미엥이라는 실제 인물이네요. 광신도이자 정신 이상자로 알려져 있으며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차에 오르는 루이 15세를 칼로 찔렀으나 말은 얕은 상처를 내는데 그쳤다. 그의 공개 처형은 역사상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답니다. 그렇게 막 자르고 거기에다가 약을 붓고 결국은 사지를 잘라서 그 죄수의 이름은 다미엥이었고 그 모든 일이 환한 대낮에 이 도시 파리의 환한 길거리에서 실제로 벌어졌지. 그 장면을 구경한 거대한 군중 가운데 누구보다도 눈에 띄었던 건 고귀한 상류층 여인들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렬한 관심에 가득 차 있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크. 해질녘이 되도록 계속된 이 순간까지 그가 양쪽 다리와 팔 하나가 잘린 채 여전히 숨통이 붙어있던 그 순간까지 말이요. 그 일이 벌어진 건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35입니다. 예수는 되어 보이는 도로 보수공이 말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당신이 10살도 넘었을 때인데 그럼 봤을지도 모르겠군. 그만. 드파르주가 단호하고 초조하게 말했다. 악마여 영원하소서. 계속하시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수군대고 어떤 이들은 저렇게 수군대요. 다들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샘물조차 이 가락에 맞춰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이 잠든 일요일 밤 병사들이 감옥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오고 그들의 총이 작은 거리의 돌바닥 위에 올려요. 인부들이 땅을 파고 인부들이 망치질을 하고 병사들이 끌끌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아침이 되자 샘터 옆에 40피트나 되는 교수대가 떡하니 서 있어요. 샘물을 더럽히면서요. 도로 보수공은 낮은 천장을 쳐다본다기보다는 꿰뚫어 보면서 마치 하늘 위 어딘가에 교수대가 보이는 것처럼 손으로 가리켰다. 모든 일이 중단되고 모든 이가 그곳에 모여요. 아무도 소를 바깥에 풀어놓지 않고 소들조차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어요. 한낮이 되자 둥둥 북소리가 울려요. 병사들이 지난밤 감옥으로 행군하여 들어갔고 이제 그는 많은 병사들 가운데 있어요. 그는 예전처럼 결박된 채 입에는 재갈이 물렸는데 끈으로 너무 꽉 묶여 마치 웃는 얼굴처럼 보여요.
그는 엄지손가락 2개를 입가 안쪽에 넣어 귀까지 당겨 얼굴을 구김으로써 실제 어땠는지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대 꼭대기에는 날이 위로 향하고 끝이 공중에 솟도록 칼을 고정해 두었어요. 그는 40피트 높이에서 목이 매달렸고 아직도 목이 매달린 채 있어요. 샘물을 더럽히면서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그 광경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파란 모자로 훔쳐냈다.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물을 끼겠어요? 누가 저녁에 한 담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그림자 아래에서. 그건 그림자 아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월요일 저녁 해질녘에 마을을 떠나면서 언덕에서 돌아보았더니 그 그림자가 교회 위에, 방앗간 위에, 감옥 위에 길게 드리웠고 마치 온 세상에 드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까지요. 개걸스러운 남자가 다른 셋을 쳐다보며 손가락 하나를 잘근잘근 씹었다. 그의 손가락은 내면의 굶주림으로 떨렸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리 곧 통고받은 대로 해질녘에 떠났고 그날 밤과 다음날 한나절 동안 걷고 걸어서 미리 통고받은 대로 이 동지를 만났어요. 그런 뒤 이분과 함께 때로는 말을 타고 때로는 걸어서 어제의 나머지 시간과 지난밤 내내 이동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물한 침묵 뒤 자크 1이 말했다. 잘했어. 충실하게 행동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잠깐만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소? 기꺼이 그러지요. 도로 보수공이 말했다. 드파르주는 그를 계단 꼭대기까지 데려가 그곳에 앉혀놓은 다음 다시 돌아왔다. 그가 다락방에 돌아왔을 때 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크? 첫 번째가 물었다. 명부에 올릴까요? 명부에 올려야지. 몰살할 대상으로. 드파르주가 대답했다. 훌륭해. 굶주린 사내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성과 그 일족 전부. 드파르주가 대답했다. 씨를 말려야지. 굶주린 사내가 황홀감에 찬 쉰 목소리로 훌륭해 라고 되풀이하더니 다른 손가락을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다. 확신하십니까? 자크 2가 드파르주에게 물었다. 우리가 명부를 보관하는 방식 때문에 곤혹스러워질 일은 없겠는지. 확실히 안전하기는 하죠. 우리 말고는 아무도 해독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 그걸 해독할 수 있겠소? 정확히 말하자면 부인이. 자크, 드파르주가 똑바로 일어서며 대답했다. 설령 내 아내가 혼자만의 기억 속에 명부를 보관하는 일을 맡는다고 해도 단어 하나, 음절 하나 놓치지 않을 거네. 하물며 자기만의 뜨개질 방식과 상징으로 짜놓았으니 이건 그녀에게 언제든 명명백백하게 읽히겠지. 드파르주 부인을 믿으시게. 드파르주 부인이 짜놓은 명부에서 자기 이름이나 범죄에 관한 글자 하나를 지우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겁쟁이가 자기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는 게 차라리 쉬울 테니까. 신뢰와 지지의 웅성거림이 일었고 이어 굶주린 사내가 물었다. 저 촌떡이는 곧 돌려보냅니까? 그러면 좋겠소. 사람이 너무 단순하던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몰라. 드파르주가 말했다. 고작해야 자기 자신이 똑같은 높이의 교수대에 매달리기 십상인 내용 정도지. 내가 제자를 책임지지.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내가 돌보다가 다시 돌려보내겠어. 제자는 상류 세계를, 국왕과 왕비와 궁정을 보고 싶어 하더군. 일요일에 보게 해줄 거네. 뭐요? 굶주린 사내가 빤히 쳐다보며 외쳤다. 왕족과 귀족을 보고 싶어 하다니 그게 좋은 징조입니까? 자크, 드파르주가 말했다. 고양이가 우유를 마시고 싶게 만들려면 우유를 보여주는 게 현명하지. 개가 훗날 타고난 먹잇감을 쓰러뜨리게 만들려면 먹잇감을 보여주는 게 현명한 법이고. 그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미 계단 꼭대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도로 보수공에게 지프로 만든 낡은 침상에 누워서 좀 쉬라고 권했다. 그는 설득할 필요도 없이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 시골 노예가 지낼 만한 드파르주의 포도주 상점보다 못한 곳은 파리에 널려 있었다. 드파르주 부인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린다는 점만 빼면 그의 생활은 아주 새롭고 쾌적했다. 하지만 부인이 온종일 카운터에 앉아서 너무나 떼놓고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데다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저 표면상의 이유만은 아니란 걸 너무나 확고하게 모르는 채 했기에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남학신을 신은 온몸이 들들 떨렸다.
저 여인이 다음에는 어떤 것을 가장할지 그로서는 내다볼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녀가 저 화사하게 꾸민 머리로 그가 살인을 했다고, 그런데 시신의 살가죽을 벗겼다는 걸 보았다고 가정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녀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것을 밀어붙여 끝장을 보고 말 것이라 그는 확신했다. 그런 거로 일요일이 되었을 때 도로 보수공은 드파르주와 본인 외에 부인도 베루사유까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비록 말은 그렇다고 했지만 썩 행복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곳까지 가는 내내 대중 마차 안에서 부인이 뜨개질을 하고 있어 그는 마음이 불편했다. 이에 더해 국왕과 왕비의 마차를 버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인이 오후의 군중 속에서 여전히 뜨개질을 하고 있어 그는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다. 아무도 말 못하는데. 열심히네요 부인. 가까이 있던 한 남자가 말했다. 네, 드파르주 부인이 대답했다. 할 일이 많아서요. 뭐를 만드는가요 부인? 이것저것. 예를 들자면 드파르주 부인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수의요. 남자는 기회가 닿자 서둘러 멀찍이 피했고 도로 보수공은 파란 모자로 부채질을 했다. 숨막히게 후덥지근한 기분이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았다. 그의 기운을 북돋는데 왕과 왕비가 필요했다면 그는 운 좋게도 치유책을 바로 손에 넣었다. 이내 얼굴이 넓적한 왕과 얼굴이 아리따운 왕비가 금빛 마차를 타고 등장했으니까. 그들은 빛나는 궁정의 핵심 세력, 웃고 있는 숙녀들과 세련된 신사들로 구성된 눈부신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도로 보수공은 보석과 실크와 가루분과 광채와 우아하게 도도한 모습과 아름답게 경멸하는 얼굴의 남녀들을 실컷 바라보았고, 순간적으로 너무 황홀해진 나머지 당대의 도처에 깔린 자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이렇게 외쳤다. 국왕 폐하 만세, 왕비 폐하 만세, 모두 만만세. 다음에는 정원 안뜰 테라스 분수 푸른 언덕을 구경했고, 다시금 왕과 왕비, 궁정의 핵심 세력, 지체 높은 신사 숙녀들을 보았으며 다시금 그들 모두를 위한 만만세를 외쳤다. 그러다 급기야는 감정에 북받쳐 펑펑 흐느끼 울기에 이르렀다. 3시간 남짓 이런 광경이 연출되는 동안 도로 보수공 외에도 함께 소리치고 흐느끼고 감정이 격해진 이들은 숱하게 많았다. 그러는 내내 드파르주는 행여 그가 순간적인 몰두의 대상에게 덤벼들어 그들을 갈기갈기 찢을까 염려라도 되는지 그의 옷깃을 붙잡고 있었다. 브라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드파르주가 보호자처럼 그의 등을 탁 치며 말했다. 참 잘했어. 도로보수공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 실수는 아니었는지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당신은 우리가 딱 원하는 사람이요. 드파르주가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이 멍청이들은 모든 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겠지. 그러면 그들은 더더욱 오만방자하게 굴테고 그러면 끝이 더더욱 가까워지는 거지. 우와, 도로보수공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외쳤다. 참말 그렇겠네요. 이 멍청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당신의 숨결조차 경멸하고 자기네 말이나 개 한 마리를 죽게 하느니 당신네 같은 인간들 100명의 숨통을 영원히 끊으려 들 테지.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당신의 숨결이 말해주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 그들이 좀 더 속여 놔둡시다. 아무리 속여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드파르주 부인이 피보호자를 그만하게 쳐다보며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으로 말하자면, 그녀가 말했다. 뭐든 그럴싸하게 떠들썩 한 것만 보면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겠죠. 자, 안 그런가요? 참말로 부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요. 만약 당신에게 인형 한 무더기를 보여주면서 갈기갈기 잡아 뜯고 원하는 대로 가져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값지고 화려한 걸 고르겠죠. 자, 안 그런가요? 참말로 그렇죠, 부인? 그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날지 못하는 새 떼를 보여주면서 원하는 대로 깃털을 잡아 뜯어 가져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깃털이 가장 고운 새를 고르겠죠?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부인. 오늘 인형과 새를 둘 다 봤어요. 드파르주 부인이 저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곳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럴 그 얘기를 했어. 16장 계속되는 뜨개질.
드파르주 부인과 남편이 생탕통안의 품으로 화목하게 되돌아오는 동안 파란 모자를 쓴 점 하나는 어둠을 헤치고 흙먼지를 헤치고 길습을 따라 수마일의 지루한 여정을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으니 그가 느릿느릿 향하는 방이상의 지점은 지금은 무덤 속에 드신 후장나리의 성이 나무들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그곳이었다. 이제 돌조각 얼굴들은 너무나 샘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여유가 넘쳤기 때문에 마을의 앙상한 허수아비 몇몇은 뱃속을 달랠 풀폭이나 불을 지필 마른 땔감 조각을 찾아 돌로 만든 거대한 안뜰과 테라스 계단에 보이는 곳까지 흘러들었다가 굶주림으로 인한 환상에 사로잡혀 돌조각 얼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여기기에 이르렀다. 마을에 깃들어 사는 어떤 소문, 마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근근히 미약한 생명을 유지해가는 소문들에 따르면 칼이 정통으로 꽂혔을 때 돌조각 얼굴들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에서 분노와 고통의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또한 죄수가 샘터 위에 40피트 높이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 얼굴들은 복수를 했다는 잔인한 표정으로 다시 바뀌었고 그 이후로 영원히 그 표정을 지니게 될 것이라 했다. 살인이 벌어졌던 침실의 커다란 창문 위에 자리한 돌조각 얼굴의 경우에는 조각된 코에 2개의 미시하게 팬 자국이 생겼는데 이것은 모든 이들이 알아차린 변화이자 어떤 이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간혹 돌로 변한 후장나리를 잽싸게 엿보기 위해 누더기를 걸친 소장농 2~3명이 무리에서 나설 때가 있었지만 앙상한 손가락으로 잠시 그것을 가리켰다가 하나같이 산토끼처럼 이끼와 나무잎 사이로 우다닥 흩어지기 일쑤였다. 그나마 산토끼들은 그곳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운이 좋았다. 후작을 살해했는가 봐요. 그런 거 안 같아요. 성과 오두막, 돌조각 얼굴과 대롱대롱 매달린 시신, 돌바닥을 물들인 붉은 얼굴, 마을 샘터의 맑은 물, 수천 에이커의 땅, 프랑스의 한 주, 프랑스 전체가 머리카락 두께에 불과한 희미한 선 하나로 응축된 채 밤하늘 아래 놓여 있었다. 그렇게 전 세계가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온갖 위대하고 소소한 일들이 반짝이는 별 하나에 자리한 것이다. 미미한 인간의 지식으로도 빛을 쪼개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할 수 있으니 하물며 더더욱 숭고한 지성이라면 희미하게 빛나는 우리 지구에서 모든 지각 있는 생명체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선과 악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 드파르주 부부는 별빛 아래 대중 마차를 타고 덜끄덕덜끄덕 나아가 이윽고 그들의 노정에 자연스레 자리한 파리 관문에 이르렀다. 여느 때처럼 그들은 검문소에서 멈췄고 여느 때처럼 검색과 질문을 위한 등불들이 다가와 그들을 훑어보았다. 드파르주 씨가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그곳의 병사 한둘과 경찰 한 명을 알고 있었다. 경찰과는 꽤 가까운 사이라 정겹게 얼싸안았다. 생탕투안이 다시 드파르주 부부를 자신의 컴컴한 날개 안에 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생탕투안 언저리에서 내려 검은 진흙과 오물로 덮인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드파르주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말해봐요 여보. 자크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밤에는 정보가 거의 없지만 자기가 아는 건 전부 말해주더군. 경찰도 전부 자크라고 자크라고 표현하네. 전부 말해주더군. 우리 구역에 또 다른 첩자가 배치되었나 보. 자기가 아는 바로는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한 명은 확실히 안다더군. 드파르주 부인이 침착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눈썹을 축여 세우며 말했다. 그자도 명부에 올려야겠네요. 뭐라고 부르던가요? 영국인이래. 더더욱 잘 됐네요. 성은 바사드. 드파르주가 프랑스어처럼 발음했다. 하지만 그는 정확성을 기다리고 세심하게 신경 쓴 터라 이어 완벽하게 철자를 불려주었다. 바사드. 부인이 되풀이했다. 좋아요. 이름은 존 바사드. 부인이 혼자말로 한번 중얼거린 다음 되풀이해 말했다. 좋아요. 다음은 외모 어떻게 생겼대요? 나이는 40가량. 키는 1m 80 정도, 머리카락은 검은색, 안색은 까무잡잡, 전체적으로 잘생긴 얼굴, 눈은 짙은 색, 얼굴은 마르고 길쭉하고 누르스름한 편, 코는 매부리 코이지만 곧지 않고 왼쪽 뺨에 특이하게 치우치 모양, 그런 거로 비열한 인상.
아, 세상에 초상화가 따로 없군.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 잔은 내일 명부에 올리겠어요. 그들은 포도주 상점으로 들어갔다. 이미 자정이라 상점은 닫혀 있었다. 드파르주 부인은 즉각 카운터에 자리 잡고 앉아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온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세고 재고를 확인하고 장부 목록을 훑어보고 직접 목록을 기입하고 종업원에게 온갖 내용을 꼬치꼬치 확인한 뒤 마침내 그에게 자러 가라고 허락했다. 그런 다음 그릇 속의 동전을 다시 쏟아 손수건에 올리고 밤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1년의 매듭을 지어 따로따로 묶기 시작했다. 그러는 내내 드파르주는 입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이리저리 걸으면서 부인의 작업을 흡족하게 바라보되 절대 참견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장사에서나 가정사에서나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걸어온 터였다. 무더운 밤이었고 상점은 꼭 닫힌 데다 워낙 불결한 동네에 둘러싸인 탓에 고약한 악취가 풍겼다. 드파르주의 후각은 결코 섬세한 편이 아니었지만 포도주 재고는 그 어느 때 맛본 것보다 독한 냄새를 풍겼고 럼과 블렌디와 아니스의 재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 피운 파이프를 내려놓으면서 연기를 훅 내뿜어 이렇게 뒤섞인 냄새를 날려버렸다. 피곤한가 봐요. 부인이 동전을 매듭 지으면서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평상시에도 나는 냄새들 뿐인데. 조금 피곤하긴 하군. 남편이 인정했다.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장부에 아무리 몰두해도 언제나 남편을 향해 한두 번 빠른 시선을 던질 수 있었다. 아, 남자들이란. 하지만 여보, 드파르주가 입을 뗐다. 하지만 여보, 부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되풀이했다. 하지만 여보, 오늘 밤 당신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여보. 글쎄, 그렇다고 해도 마치 생각을 가슴에 짜낸 듯 드파르주가 말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지 않소. 오랜 시간이죠. 부인이 되풀이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아닌 적이 있나요? 복수와 응징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게 규칙이에요. 벼락으로 내려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렇다면 부인이 차분하게 따졌다. 벼락을 만들어서 저장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죠? 말해봐요. 드파르주가 그 말에도 무언가 일리가 있다는 듯 생각에 잠겨 고개를 들었다. 지진이 한 마을을 삼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부인이 말했다. 그럼 말해봐요. 지진을 준비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죠? 긴 시간이 걸리겠지 아마도. 드파르주가 말했다. 하지만 일단 준비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요. 그러기까지는 비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언제나 준비 중이죠. 그걸 위안으로 삼아요. 잊지 말고. 그녀는 마치 적의 목을 쪼르기라도 하듯 눈을 번득이며 매듭을 지었다. 단언하건대 부인이 강조하기 위해 오른손을 뻗으며 말했다. 비록 길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것은 길 위에 있고 다가오고 있어요. 단언하건대 그것은 절대 물러서지도 절대 멈추지도 않아요. 단언하건대 그것은 항상 전진 중이에요.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해 봐요. 자크 집단이 매 시간 점점 더 커지는 확신 속에 해결하고자 하는 분노와 불만을 생각해 봐요. 그런 것들이 영영 계속 되겠는지. 그럴 리가요. 어리석게 굴지 말아요. 우리 용감한 아내, 마치 교리문답 교사 앞에 서서 온순하게 경청하는 학생처럼 드파르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양손을 등 뒤에서 맞잡은 채 아내 앞에 서서 대답했다. 내가 이 모든 걸 의심하는 건 아니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소?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잘 알다시피 여보 어쩌면 우리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다고요? 부인이 또 다른 적의 목을 조르듯 다시 매듭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드파르주가 반쯤 불평하듯 반쯤 변명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는 승리를 못 보게 되지 않소? 그래도 승리에 도움을 주었잖아요. 부인이 앞서 뻗은 손을 힘차게 움직였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도 헛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승리를 보게 될 거라고 나는 온 영혼으로 믿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 확신하더라도 나는 독재자 귀족의 모가지를 보는 즉시 부인은 이를 악물고 참으로 무시무시하게 매듭 하나를 지었다. 잠깐만, 드파르주가 외쳤다. 그는 급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느꼈는지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나 역시 여보,
어떤 것에도 멈추지 않을 거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이따금 먹잇감과 기회를 눈앞에서 확인해야만 버텨낸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런 것 없이도 버텨야 해요. 때가 되면 호랑이와 악마를 풀어놔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호랑이와 악마에게 사슬을 채운 채 결코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언제나 태세를 갖추고 기다려야 해요. 부인은 카룬트를 박살낼 듯 동전사슬을 꽝 내리치며 조언을 강력하게 마무리했다. 그런 다음 평온한 태도로 묵직한 손수건을 겨드랑이에 끼더니 이제 자러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한낮에 이 존경스러운 여인은 여느 때처럼 포도주 상점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부지런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옆에는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는데 이따금 꽃을 흘낏 보긴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술을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손님 몇 명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몹시 무더운 날이었다. 부인 근처에 놓인 끈적끈적한 작은 유리잔들의 바닥에는 호기심과 모험심을 주체 못하고 덤벼들다 죽은 파리떼가 수북했다. 유유히 날아다니는 다른 파리들은 이놈들의 죽음에서 아무런 인상도 받지 못했는지 마치 자기들은 코끼리라든가 뭔가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죽은 파리들을 몹시 태연하게 바라보았고, 그러다 결국에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파리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헤아려보면 기이하지 않은가. 어쩌면 그 화창한 여름날에 궁에 계신 그분들도 파리만큼이나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참 웃음네. 그리 재미있고. 문간에 들어선 어떤 이가 드파르주 부인에게 그림을 드리웠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엄숙하게 예를 들거나 쓰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그 옛날에 이렇게 글을 쓰다니. 문간에 들어선 어떤 이가 드파르주 부인에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낯선 이의 그림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누구인지 쳐다보기 전에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장미꽃을 머리 장식에 달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드파르주 부인이 장미꽃을 집어든 순간 손님들이 대화를 멈추더니 하나둘씩 포도주 상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안녕하세요 부인. 새로운 손님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그녀는 소리내어 인사한 뒤 뜨개질을 계속하며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40가량, 키는 1m 80 정도, 머리카락은 검은색, 전체적으로 잘생긴 얼굴, 안색은 까무잡잡, 눈은 짙은 색, 얼굴은 마르고 길쭉하고 누르스름한 편, 매부리 코이지만 곧지 않고 왼쪽 뺨에 특이하게 치우쳐 있어 비열한 인상, 빠짐없이 몽땅 다 맞다 이거네. 안녕하세요. 잘 숙성된 꼬냑 한 잔이란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부인? 부인은 싹싹한 태도로 응대했다. 꼬냑이 끝내주는데요, 부인? 누가 꼬냑에 대해 칭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드파르주 부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정도로 이것의 내력을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꼬냑을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뜨개질감을 집어들었다. 손님은 잠시 그녀의 손가락을 지켜보다가 상점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다. 뜨개질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부인? 익숙해져서요. 무늬도 예쁘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님은? 부인이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요, 무엇을 뜨는 중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일거리죠.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민첩하게 놀리면서 여전히 미소를 띠고 그를 쳐다보았다. 쓰실 건 아니고요? 그건 형편에 달렸죠. 언젠가 쓸 용도를 찾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인이 숨을 들이마시고 뭔가 메우면서도 교태 부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써야죠. 신기한 일이지만 생탕통한 사람들은 드파르주 부인의 머리 장식에 꽂힌 장미꽃을 단호하게 싫어하는 듯했다. 남자 2명이 따로 들어와 술을 주문하려다가 이 새로운 장식을 보고는 말을 더듬더니 그곳에 없는 어떤 친구를 찾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던 손님들 중에도 남아있는 일은 한 명도 없었다. 이미 다들 빠져나간 터였다. 첩자는 두 눈을 활짝 뜨고 살폈지만 어떤 신호도 감지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고 딱히 목적도 없고 무심한 태도로 설렁설렁 빠져나가는데 이는 더없이 자연스럽고 트집잡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존, 부인이 생각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뜨개질을 하고 눈으로는 낯선 이를 쳐다보면서 일감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있어봐. 네 놈이 가기 전에 바사드라고 떠줄 테니. 남편이 있습니까, 부인? 있어요. 아이는요?
아이는 없어요. 장사가 신통찮아 보이는데요. 장사에 영 신통찮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요. 아,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 게다가 그렇게 압제에 시달리고요. 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부인이 그의 말을 바로잡아 대받아쳤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에 무언가 추가로 능숙하게 짜넣었는데 그에게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아이고 이런, 확실히 그 말은 제가 했군요. 하지만 부인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부인이 목소리 높여 대답했다. 저랑 남편은 이 포도주 상점을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태산인데 생각은 무슨, 이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이고 이것만으로도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할 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머리 복잡하게 딴 사람들 걱정까지 왜 하겠어요? 제가 딴 사람들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어떤 정보 부스러기라도 찾거나 만들어 집어가려고 그곳에 와 있던 첩자는 비열한 얼굴에 곤혹감을 드러내지 않도록 애썼다. 그 대신 소탈하게 한 담이나 주고받으려 한다는 듯 드파르주 부인의 카운터에 발꿈치를 기대고 서서 이따금 꼬냑을 홀짝거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인. 가스파르의 처형 말입니다. 아, 불쌍한 가스파르. 그가 동정심 가득한 한숨을 내뱉었다. 세상에, 부인이 냉정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칼을 썼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 방종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 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가를 치른 거죠. 제 생각엔 첩자가 속내를 말해도 된다는 듯 목소리를 은근히 낮추고 사악한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마다 상처받은 혁명적 감수성을 드러내며 말했다. 제 생각엔 그 불쌍한 친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 사이에 동정심과 분노가 크게 일었겠는데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래요? 부인이 금시초문이란 듯 물었다. 아닌가요? 저희 남편이 오네요. 드파르주 부인이 말했다. 포도주 상점 주인이 문간에 들어서자 첩자가 모자에 손을 내어 인사한 뒤 사근사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자크. 드파르주가 우뚝 멈춰서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자크. 첩자가 되풀이했다. 하지만 상대가 빤히 쳐다보자 아까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나 여유로운 미소는 아니었다. 뭔가 착각하시나 봅니다, 손님. 포도주 상점 주인이 대답했다. 저를 딴 사람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에르네스트 드파르주라고 합니다.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첩자가 쾌활하게 말했지만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파르주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주인장께서 들어오실 때 부인과 대화 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불쌍한 가스파르의 딱한 운명을 두고 생탕토한 주민들 사이에 동정심과 분노가 크게 일었다고요. 제게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드파르주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작은 카운터 뒤로 걸어가 아내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서서 그 장벽 너머로 상대를 응시했다. 그들 부부와 대립하는 인간이자 둘 다 더없이 흡족하게 총으로 쏘아버렸을 인간을. 첩자는 자기 임무에 익숙했던지라 무심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꼬냑 잔을 비우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꼬냑을 한 잔 더 주문했다. 드파르주 부인은 꼬냑을 따라준 뒤 다시 일감을 집어들고 뜨개질을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손님은 이 지역을 잘 아시나 봅니다. 제 말은 저보다 더 훤하신 것 같은데요.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좀 더 알았으면 하지요. 이곳의 비참한 주민들에게 몹시 마음이 쓰였어요. 하하, 드파르주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드파르주씨 문득 생각나는 게 있군요. 첩자가 말을 이었다. 주인장의 이름과 연관해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드파르주가 아주 시큰둥하게 말했다. 예,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마네트 박사가 풀려났을 때 옛 하인이었던 주인장께서 그분을 돌보았다고 하더군요. 박사를 당신에게 데려다 주었다던데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 꽤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의 아내는 흥얼흥얼 뜨개질을 하면서 우연인 듯 팔꿈치로 남편을 건드려 지금은 대답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간결하게 하라고 전한 터였다. 주인장에게 박사의 딸이 찾아왔죠. 첩자가 말했다.
주인장이 보살피던 박사를 거두어 갔고요. 갈색 정장을 입은 말쑥한 신사가 함께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작은 가발을 썼는데 로리였어. 텔슨 앤드 컴퍼니 은행 소속이었고 그런 뒤 영국으로 갔죠. 맞습니다. 드파르조가 되풀이했다. 참으로 흥미로운 기억이지 않습니까? 첩자가 말했다. 제가 마네트 박사와 그분 따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영국에서요. 그래요? 드파르조가 말했다. 이제는 그분들 소식을 별로 안 들으시나 봅니다. 첩자가 말했다. 예, 드파르조가 말했다. 사실 부인이 노래와 뜨개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다. 그 사람들과는 소식이 끊겼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편지를 받은 뒤로 한 통이었나 두 통이었나 그 정도 더 받았을걸요? 그 이후로는 점차 자기네 인생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그렇게 서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군요, 부인. 첩자가 대답했다. 박사의 딸이 조만간 결혼할 거랍니다. 조만간? 부인이 되풀이했다. 꽤 예뻐서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줄 알았는데 당신네 영국인들은 냉정하군요. 제가 보기엔. 오, 제가 영국이라는 걸 알아보시는군요. 억양이 영국식이니까요. 부인이 대답했다. 억양이 영국식이면 사람도 영국인이겠죠. 그는 이렇듯 신운이 파악된 것을 칭찬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웃어넘겼다. 그는 꼬냑을 홀짝홀짝 다 비운 뒤 덧붙였다. 예, 마네트 양이 조만간 결혼할 거랍니다. 하지만 상대는 영국인이 아니에요. 그녀처럼 태생이 프랑스인이죠. 그리고 가스파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갈로 속에 가요슨 가스파르 잔인하고 잔인한 일이었어요. 가스파르를 저렇게 높이 매달리게 만든 후작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묘하게도 그녀의 결혼 상대가 그 후작의 조카라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그가 현재의 후작인 셈이지요. 하지만 그는 영국에서 신분을 감춘 채 살고 있고 그곳에는 후작이 아니에요. 이름이 찰스 다네이랍니다. 외가 쪽 성이 돌레거든요. 드파르주 부인은 꾸준히 뜨개질을 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이 정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했다. 그는 카운터 뒤에서 성냥을 그어 파이프에 불을 붙였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심란해 보였고 손도 불안했다. 이런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든가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다면 첩자는 첩자라 불릴 자격도 없을 터였다. 그만큼 눈치가 빨랐네.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이 한방은 성공했고 또한 무엇든 도움이 될 만한 손님들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에 바사드시는 술값을 지불하고 그곳을 나섰다. 그는 떠나기 전 다시 드파르주 부인을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사근사근한 태도로 인사도 남겼다. 그가 생탕토안의 바깥거리로 나간 뒤로도 몇 분간 부부는 혹시라도 그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 자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사실일까? 드파르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내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저자가 마네트 양에 관해 말한 내용이 저자가 말한 것이니 부인이 눈썹을 조금 치켜 세우며 대답했다. 아마도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사실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드파르주가 말문을 뗐다가 그만두었다. 만약 그렇다면 아내가 되풀이했다. 게다가 만약 우리 생전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 승리를 보게 된다면 부디 그녀를 위해 운명의 신의 힘으로 그녀의 남편이 계속 프랑스에서 벗어나 있으면 좋겠어. 그녀 남편의 운명은 드파르주 부인이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그가 가게 될 곳으로 그를 데려갈 테고 그에게 정해진 결말로 그를 이끌겠죠. 내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하지만 참으로 기묘하군. 어쨌거나 참으로 기묘하지 않소?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그렇다는 말을 받아내리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다. 우리가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를 그렇게 동정했는데 남편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길 아래 명부에 올라야 하다니. 그것도 방금 여기에서 나간 그 극악무도한 개자식 옆에 죽일 명부에 올리라 그거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더 기묘한 일들도 벌어질 거예요. 부인이 대답했다. 둘 다 여기에 이름을 올렸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둘 다 각자 응당한 이유로 여기에 오른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까 이제 후작은 죽었고 후작이 죽으면 상속이기 때문에 지금의 후작이라 놨댔까. 그녀는 이런 말을 하고 난 뒤 뜨개질 감을 둘둘 말아 치우고 머리에 감고 있던 스카프에서 곧바로 장미꽃을 뗐다. 생탕투한 사람들은 이 혐오스러운 장식이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본 것인지, 어쨌거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호기롭게 설렁설렁 몰려들었고 포도주 상점은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다. 생탕통안에 저녁이 찾아오면 그 어느 때보다 깜빡이 뒤집혀 주민들은 문간과 창틀에 걸터앉거나 불길한 길거리와 마당의 한 구석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쐬었는데, 그럴 때면 드파르주 부인은 손에 뜨개질감을 들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무리에서 저 무리로 옮겨 다니곤 했다. 그녀는 이 세상에 다시는 길러내지 말아야 할 선전원이었고, 이런 인물을 띤 이들은 많았다. 모든 여인들이 뜨개질을 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것들을 떴다. 하지만 기계적인 일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대체했다. 턱과 소화기관을 대신해 손이 움직였다. 만약 앙상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뱃속은 더더욱 굶주림에 뒤틀렸을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면 눈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였다. 그리고 드파르주 부인이 이 무리에서 저 무리로 옮겨갈 때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남겨진 여인들의 작은 무리에서 매번 이 세 가지가 더더욱 빨라지고 맹렬해졌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 문간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내를 감탄스럽게 쳐다보았다. 훌륭한 여인이야, 그가 말했다. 강인한 여인, 위대한 여인, 놀랍도록 위대한 여인. 어둠이 몰려들었고 이어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궁의 안뜰에서 둥둥거리는 군인들의 희미한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도 여인들은 자리에 앉아 또각또각 뜨개질을 했다. 어둠이 그들을 애워쌌다. 한편 또 다른 어둠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때가 되면 지금 프랑스 방방곡곡의 우뚝 솟은 수많은 첨탑에서 절급게 울려대는 저 교회 종들이 불에 녹여져 우레소리를 내는 대포로 만들어질 터였다. 그때가 되면 저 군인들의 북소리는 한 가련한 목소리, 지금 이 밤에는 권력과 풍요, 자유와 생명의 목소리로서 강렬하게 거지없는 그 목소리를 뒤덮기 위해 둥둥 울릴 터였다. 또각또각 뜨개질을 하며 앉아있는 여성들 주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몰려들어 그들 자신까지도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구조물, 여기 설명이 있네요. 기요틴, 단두대, 1789년에 제안되어 92년에 봄에 완성된 그 기요틴을 말하는 거랍니다. 주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몰려들어 그들 자신까지도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구조물 주위로 몰려가고 있었다. 훗날 그들은 그곳에 둘러앉아 또각또각 뜨개질을 하면서 떨어지는 머리의 개수를 헤아리게 되리라.